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만능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실제로 예비 후보들을 면접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 추천 지역을 늘려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살생부 논란에서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 이후에 공천에 있어서 이한구 위원장의 영향력이 더 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살생부 논란의 결말이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새로운 공천 갈등의 서막은 아닐지 사뭇 관심이 갑니다. 대중 입장에서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놓으면 별로 관심을 안 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여의도 직장인들과의 솔직 토크에서 한 얘기입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알릴 실력이 부족한 저에 대한 반성도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이런 발언에는 공감합니다. 흔히들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사실 복잡해서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빙자한 이미지 구축이 선거에서는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 없는 그럴듯한 구호만 난무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당이 정책 만들기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정책 없이 어떤 비전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민주에서 퇴출된 인사를 국민의당이 영무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당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당 김영근 예비후보가 더민주로 탈당한 전정희 의원의 입당 희망을 밝히니까 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전정희 의원은 의정활동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은 의원이어서 이런 표현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넘어서 정치적 파워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을 군소정당의 입장에서 치르느냐 아니면 의미 있는 3당의 입장에서 치르느냐, 이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1896년에 설립된 회사. 여러분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바로 국내 최장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두산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그룹의 회장 승계자가 박정원 주 두산 회장으로 확정이 됐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120년이나 됐는지 아마 우리 저도 몰랐어요. 애청자 여러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 두산그룹은요, 창업주인 고 박승직 회장, 조선의 최대 거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창업 2세인 고 박두병 회장을 거쳐서 80년대부터 창업 3세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형제가 교대로 그룹 회장직을 맡았죠. 그래서 박용곤, 박용호,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까지 나이 순서대로 그룹 총수를 맡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2005년도에 7월에 형제의 난으로 불린 3세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지만 이 두산가에서는 이 같은 승계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후계 방식을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 유사해서 사우디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예. 두산가는 이제 가족회의를 통해서 차기 회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임기도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가족회의에서 박용만 체제를 1년 더 한다. 뭐 이쪽으로 의견 모았었는데 이달 하순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장 교체 그리고 승계를 확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 지금의 박용만 회장은 그룹 회장직과 주식회사 두산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그리고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그룹 경영에 일부 관여한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한편 박정원 회장은 이제 오너 4세 경영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 또 박두병 창업회장의 맞손자라고 합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뭐 어쨌든 참 독특한 방식이에요. 형제들끼리 교대로 이렇게 하고 또 후계 구도도 가족회의에서 정하고. 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주식회사 CJ하고 CJ 제일제당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CJ그룹과 CJ 제일제당은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이 회장 대신 신현재 CJ 주식회사 총괄 부사장, 허민의 CJ 제일제당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이제 CJ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작년 3월에도요, 지주회사인 CJ하고 핵심 계열사인 CJ 제일제당을 제외한 모든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순을 밟는 거죠. 이 회장이 이제 여기 손을 떼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거, 그리고 건강 악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CJ그룹은 현재 이채욱 CJ그룹 부회장이 참여하는 비상경영위원회에서 그룹 차원의 결정을 내려서 전문 경영들이 계열사를 이끌고 있고요. 이 회장의 타임으로 이런 기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재계도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4등급에서 7등급을 타깃으로 한 10%대 중금리 대출이 7월쯤 나온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이야기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동안 국내 대출 시장은 5% 안팎의 그 저금리 시장, 그리고 20%가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 양분돼서 이 4에서 7등급 고객은 이제 신용도가 중간 수준인데도 그 중간 수준 대출이 없었던 겁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그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데요.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가 중간 수준의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10% 안팎의 금리를 매기는 상품인데 지금도 사실 일부 금융사에서 그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서 중신용자라든지 저신용자로서는 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연 10% 중금리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상품 출시를 구체로 한 대책을 지난 1월에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중앙회, SJ 서울보증
이게 어제 보증보험을 연기한 중금리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요.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6개 시중은행, 5개 저축은행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규모는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대출보증원선 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특이한 거는요. 서울보증과 연계한 중금리 상품과 이건 별개로 최근 금융사들이 중금리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핀테크를 활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객 신용을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여자 축구 올림픽 최종 예선전 한일전에서 말이에요. 예. 우리 대표팀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하고 일본 축구의 이 차이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은 승부에 강하고 일본은 경기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경기도 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경기 내용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승부에서는 힘겹게 무승부를 이끌어낸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기 내용에서 일본에 많이 뒤졌던 경기였는데요. 이 리오올림픽 최종 예선전 2차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경기였는데 여자 대표팀이 후반 41분에 이 정설빈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극적으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대표팀이 북한전에 이어서 2연속 무승부이고요. 이 정설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전에서 선제골 터뜨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동점골 뽑아내면서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1차전에서 호주한테 졌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하고 경기에서 이겼어야 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초반부터 주도권은 일본한테 우리가 뺏겼죠. 그죠? 예, 경기 시작부터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인상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경기 시작할 때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좀 더 절박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도 좀 받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초반부터 압박을 심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흔들렸는데 특히나 우리 팀의 이 플레이메이커였던 이민아 선수가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이 미드필드에서 전방으로 제대로 공격 전개가 되지는 않았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대표팀이 이 측면에서 이 크로스를 제대로 올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서 이 날카로운 측면 공격이 돋보였고 이 과감한 중거리 슛까지 시도하면서 대표팀의 이 골문을 두들겼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기를 지배하고도 무승부에 그쳤다,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후반 23분에 페널티킥을 얻어냈거든요. 예. 이 지수현 선수가 키커로 나섰는데 아쉽게 실축하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이 후반전에 체력에서 밀렸는데 이 북한전에 이어서도 어제 경기에서 이 후반전에 체력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구 얘기도 해보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막을 올렸는데 박병호, 김현수 선수 지금 아주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신고식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막을 올렸거든요. 예.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 오늘 새벽에 이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6번 타자 지명 타자로 출전했거든요. 3타수 무안타에 삼진 3개를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삼진이 아니고요. 1회 2-3 안루였는데 공 3개에 헛스윙을 당했습니다. 예. 3회 초, 5회 초에도 모두 다 공 3개에 삼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김현수 선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시범 경기에 출전했는데 오늘은 2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했는데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범 경기이고요.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을 좀 파악하고 적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네요. 예. 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포항이 일본의 우라와레즈를 꺾고 조선두로 나섰네요.
예, 이 포항 스틸러스가 힘겹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H조에서 이 일본의 우라와 레이즈를 1대0으로 이기고 조 선두에 나섰습니다. 이 손준호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고요. 예. 이 수원 삼성은 중국 원정 경기에 나섰는데 이 상하이 상강에 1대2로 패해서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죠? 예. 이 4강전 대진표가 KGC 인삼공사와 KCC 그리고 이 모비스와 오리온의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어제 이 플레이오프 6강 4차전에서 KGC 인삼공사가 삼성을 85대 83으로 이기고 3승 1패로 4강에 합류했고요. 인삼공사는 이 KCC하고 오는 7일에 4강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배구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예. 이 올 시즌 프로배구는 현대캐피탈 돌풍이 거센데 17연승 거두면서 프로배구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네요. 예, 이 최태욱 감독의 현대캐피탈 연승이 어디까지 갈까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이 프로배구 최다 연승 타이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예. 어제 이 삼성화재를 3대0으로 이기고 17연승을 기록했거든요. 예. 이 17연승이 프로배구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데 공교롭게도 이 기록을 갖고 있던 팀이 삼성화재였습니다. 예. 삼성화재를 상대로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현대캐피탈이 이번 주 일요일에 마지막 한 경기에 우리카드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카드를 이기게 되면은 프로배구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에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원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전시간 오창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가 싣고 가던 적재물을 도로에 쏟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현재 오창에서 오창휴게소까지 6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속도로의 차량들이 국도 쪽으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17번 국도가 청주에서 진천 쪽으로 가는 길 창리 사거리에서 오창 사거리까지 시속 20-30km
30km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부터 하남,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성남에서 판교까지 모두 앞에 19km 구간 주춤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데도 모두 앞에 17km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김포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 중에서는 전 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서부간선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변은 없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판세를 가늠할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결국은 최종적 승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본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 과연 이루어질지 그리고 만약 이렇게 대결이 된다면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슈퍼 화요일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반전이 없었네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예상하던 대로, 추측하던 대로, 양당의 그 선두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압승을 거뒀는데, 지금, 이 절대 다수의 백인 유권자 중심이죠. 이 매사추세츠하고 미네소타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힐러리와의 대결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예측을 많이 받았는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 매사추세츠에 관해서는 샌더스 캠프에서는 승산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리고 결과는 거의 1.2% 차이로 박빙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 대의원 델리게이트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좀 차이가 났지만은 매사추세츠에서의 결과를 보고서 AP나 뉴욕타임즈에서는 의외로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샌더스가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미네소타,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여기에 샌더스의 선전을 이렇게 아주 코테이션 해가지고서 논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샌더스가 사실 초반에는 돌풍이 다단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면 힐러리가 2008년 경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이외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 경선을 치른 주 수를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3분의 1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 예비 경선은 웬만하면 흐름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의외로 샌더스가 아주 고령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중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의 얘기를 많이 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쟁이 되겠는가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서 이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힐러리 클린턴이 2008년도 이제 악몽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순서가 그 유색 인종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네바다. 그건 커커스니까 더욱더 힐러리한테는 유리했었고요. 당원들이 하는 거니까 조직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 표를 최선을 다해서 잡으면서 이 승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다음에 슈퍼 투스데이에서는
큰 틀의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큰 흐름을 가지고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슈퍼투스데이에서의 완전하게 승리를 힐러리가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 이사님, 이렇게는 볼 수 없나요? 뭐냐면 공화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힐러리보다는 샌더스가 훨씬 상대하기 쉬운 상대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걸 민주당 지지자들이 간파를 했기 때문에 힐러리를 더 뽑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미국 선거가 점점 더 갈수록 예비 경선의 경쟁력하고서 본선거의 이 그 캠페인 경쟁력하고 자꾸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만 그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바꿔놓고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의 고민은 그 본선거전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는 변수도 샌더스의 대중적 지지도만큼이나 좀 어렵다.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트럼프는 힐러리를 향해서 힐러리는 트럼프를 향해서 이제는 본선거를 겨냥하면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힐러리가 경력이 많은 거 마찬가지로 힐러리 쪽에서 갖고 있는 이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스캔들 같은 게 나올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동석 이사님께서 샌더스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중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은 샌더스보다도 역시 트럼프 아니겠어요? 공화당에? 예? 근데 트럼프가 트럼프가 막말에다 구설수에다가 거기다 KKK, 쿡스클랜이라고 그러죠.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했다. 야, 이거를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그래요. 예? 지금 사실 이게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의 공화당의 지릴멸렬해진 공화당의 내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 클린턴이 2번 집권을 하면서 그 다음에 권력을 놓쳤었습니다. 부시한테 엘고가 부시를 이기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10년 동안 이 민주당은 앞으로 새로 되어질 유권자들에 맞는 민주당의 정체성의 작업을 해왔는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브래들리로부터 하워드 딘으로부터 오바마 이런 그 변화를 겪으면서 당의 그 정강 정책을 가지고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비해서 이게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공화당은 그런 작업을 못 해왔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가 공화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이런 변화된 성향들을 짚어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같은 후보가 나와서 공화당을 그냥 막 그 속을 다 그냥 해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아주 완벽한 파퓰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선이라는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보고 몰려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종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자유투표에 의해 가지고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상으로 용감한 발언을 쏟아내고 지금 상원의 리더인 매코넬이나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험한 얘기로 막 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트럼프가 후보가 돼도 그다음에 트럼프를 후보로부터 정리를 해도 공화당은 커다란 분란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CNN 보니까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가상대결에서 힐러리가 한 7%포인트가량 훨씬 앞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만일 루비오나 크루즈 이쪽이 단일화가 돼서 트럼프 대신에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는 그러면 이 루비오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어떻게 승산이 있다고 공화당 내부에서 보나요? 공화당 캠페인 전문가들은 네. 아주 자신있게 이 루비오나 테드 크루즈 둘 중 안에 하나만 돼도 네. 힐러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서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오바마 경제 성적이 좋다 하지만은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 여론이나 정서가 중도파들이 양당에 날아다닌 중도파들의 다수가 지금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위기 정서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이 민주당 권력을 3번이나 다 백악관으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볼 때는요. 사실 레이건 2번하고 아버지 부시 12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의 인기에 비해서는 지금 오바마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서 힐러리를 루비오가 상대하든 크루즈가 상대하든 이길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공화당 쪽 캠페인 전문가들의 자신감 넘치는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남은 게 미니 슈퍼 화요일이 또 하나 남았죠. 그죠? 3월 15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판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15일까지 가기 전에 3월 8일 날이 미시간이 있습니다. 미시시피라고요. 예. 그래서 공화당은 미시시피 쪽이 트럼프한테 꽤 중요한 부분이 되고 미시간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중심부에 있다고 오하이오, 미시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소타라든지 이런 전체의 미국의 표준이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8일 날을 거치면서 아마 15일 날 이전에도 윤곽은 거의 확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15일 날 미니 슈퍼데이는 플로리다하고 미조리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미니 슈퍼 되면은 이제 공화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트럼프를 내칠 건가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버니 샌더스는 레이스를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샌더스는요. 그렇지만은 샌더스의 목표는 그다음부터는 힐러리의 팔리시를 문경화되는 팔리시를 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홀드하는 이런 목표쯤을 지금 민주당의 대중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원 같은 것은 계속 그런 목소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걸 보면은 15일 이후부터는 민주당은 훨씬 더 정리된 캠페인을 할 것 같고요. 공화당은 아주 혼란스럽게 머리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목요일입니다. 뉴스로 영화를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이신 오동진 평론가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향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귀향이 이게 흥행이 이 정도로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잘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현재 누적 관객 수가 180만을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개봉된 지 일주일 됐으니까 180만 정도면 보통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통상 한 2배나 2.5배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80만 한 400만 정도의 관객을 향후 예상을 하는데
뭐 요즘에 여러 분위기로 봐서 특히 이제 그 비수기 시즌에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작품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귀향이 조금 더 바람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바람으로 평가를 해야 될 영화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상 기대 밖으로 사실은 작은 영화고 상업 영화의 그 범주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는 작품이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다라고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그렇게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만에 2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기세대로라면 당분간 박스오피스 상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평가 입장에서 볼 때 영화 완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사실은 그런 평가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의 기준점들을 이 영화의 그 기준들을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컨대 쉽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얘기였던 만큼 감독의 시선이 사실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사례에 너무 지나치게 그 시선을 두다 보면 영화가 좀 센세이셔널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뭐 피해를 당한 그 뭐 모습이라든가 뭐 그것에 대한 뭐 뒷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노출의 수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될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이 조정래 감독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취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드라마로 윤색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그 팩트와 그 사실만 위주로 가면 다큐멘터리나 역사교과서가 되기도 쉽고 이거 굉장히 균형 잡기가 어려운 작품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의 척도도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주어져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완성도 측면에서는 상업 영화의 그 익숙한 관객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많이 국내에도 소개됐던 해외 그 저예산 예술 영화, 아트 영화의 범주와는 좀 다른 작품이다. 그래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퍼펙트하다라고 그 비평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작품이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참 대단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국민적 그 관심사가 모아지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에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영화에 200만 가까운 관객이 몰리는 것과 동시에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 동주 이준익 감독과 또 젊은 감독인 신현식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계 안에서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쨌든 동주도 좀 70만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일제시대의 얘기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물론 3.1절이 있었습니다만 3.1절을 기화로 해서 이 영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거 역사 청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논쟁과 논란이 되었는데 이 역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민심의 어떤 그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많이 맞추셨어요? 제가 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작품상은 제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상도 맞췄고 나무주연상도 맞췄고 나무주연상은 사실은 디카프리오를 맞췄다기보다는 이영만리 멀리서 저 같은 듣도 보도 못하는 그 영화 평론가가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타기를 고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했습니다만 그 수상권에서 아깝게 항상 멀어졌던 그런 배우였고 이번에 그 레버넌트가 워낙
그 배우의 그 가공할 노력이 정말 많이 경주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막 생선을 씹어먹고. 네, 그 생고기를 먹고. 네. 그리고 그 말 뱃속을 네, 가르고 들어가고 그게 아무리 그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니죠. 피범벅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그 아카데미 시상식의 결과는 사실은 조금 그 적절하게 분배된 그런 수상 결과였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버드맨이 4개 부분을 석권했거든요. 작품상, 감독상 뭐 등등해서 촬영상까지. 이번에 물론 그 감독상이 지난 버드맨으로 감독상을 탔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레버넌트로 또 한 번 이제 그 2년 연속 수상하는 정말로 이례적인 어떤 그런 그 수상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만큼 이 요즘의 대세는 멕시코 출신 감독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다. 이 이냐리투가 수상 소감에서도 멕시코 말로 이제 하고 그러죠. 영화 섞어서.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은 나무조연상은 또 제가 맞췄습니다. 스파이 브릿지의 마크 라일런스. 워낙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고요. 여기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잊혀지지 않는 대사. 그렇게 한들 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나는 배우인데요. 마크 라일런스가 나무조연상을 탔고 여우조연상은 댄 시걸의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한 배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크 라일런스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조연급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배우고요.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이번 데니 시걸에서 새로 선보인 신의 여배우입니다. 우리 이배원 씨가 어쨌든 거기 시상자로 갔었죠. 네, 시상자로 나갔었고요. 예. 네, 그리고 조수미 씨 등등해서 상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뭐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의 영화인들이나 한국의 영화가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다. 그렇죠. 그렇게 세계 영화계의 그 한쪽을 분명히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 스포트라이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 지금 개봉돼 있거든요. 스포트라이트나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탄 브린 라슨의 그 주연을 맡은 브린 라슨이 주연을 맡은 룸이라는 작품도 다 개봉돼 있는데요. 특히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즈 기자얘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인터넷 시대에 실종되고 상실돼가는 저널리즘의 본체, 저널리즘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오평론가께서 직접 하시는 무슨 영화제도 열리죠? 올해로 5번째인데요. 예. 마리클레르 영화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32편의 영화를 국내에 개봉되지 않은 미개봉작 그러니까 프리미어 작품만 소개를 하는데요. 개막작은 코엔 형제 감독의 헤일 시저라는 작품입니다. 코엔이요, 네. 제가. 아마 내년도 아카데미에 이제 후보에 오를 작품들이고요. 폐막작은 팀 로스 주연의 크로닉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 32편의 영화를 모두 소개해드리고 모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비교적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재개봉작은 2편을 제가 골랐는데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4시간 20분짜리로 그렇죠. 상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제에 와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시려면 조금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4시간 반이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폴커 셸린도르프 감독의 양철북도 감독판입니다. 그래서 약 11분 정도가 늘어난 국내에서는 그 소개되지 않았던 감독판을 상영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영화 그리고 노예 12년이나 쉐임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영국의 흑인 감독 스티브 맥킨 감독이 만든 데뷔작 헝거 같은 작품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좀 지난 작품이죠.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고요. 헝거는 그 영국의 IRA 투쟁 과정을 그린 그리고 그 안에 그 과정에서 단식 투쟁으로 사망했던 IRA 그 독립투사 그쪽에서 얘기할 땐 그렇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계실까요? 네,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왔던
곡인데요.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그러니까 영화 007 스펙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그럼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다음 주에 오동진 평론가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굉장히 낮에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봄인 것 같습니다. 계절은 냄새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봄 냄새 지금 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